한 주간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매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 연준이 긴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던 한 주였습니다. 이로써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변동성이 확대됐던 시장이었는데 본부장님은 지난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별로 좋지 않았죠. 지금 미국의 증시가 지난주에 제법 큰 폭의 하락, 특히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여기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지만 나스닥 거의 3.9%,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많은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4.6%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변동성이 또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긴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오렌지 선인데 이것을 최근 들어서 확연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또한 또 보시면은 좀 짧게 보시면 2006년 이후의 고점을 그어보면 지금 딱 그 고점에 도달해 있는 2.7%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3%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이클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에서 3.5% 정도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까지, 즉 경기 어떤 고점까지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024년 어느 시점에서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S&P 500이 고점을 찍고 나서 14.6% 하락을 했었고 다시 반등 12.7% 반등을 하면서 전체 하락폭의 약 3분의 1을 되돌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변동성이 마이너스 3.2%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훨씬 심하죠. 마이너스 22.6% 하락을 했었고 지금 16.7%,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렸다가 다시 지금 마이너스 6.4%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변동성은 좀 축소가 되고 시장은 상승 추세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말로 갈수록 좀 시장 분위기는 호전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양적 축소가 다시 한번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지금 연준이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다가 경기 침체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분위기 자체가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거나 이 양적 축소를 너무 빨리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적 축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준의 총 자산 규모가 과거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약 한 4조 좀 넘는 규모였죠. 4조 달러 넘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의 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아주 짧은 기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5조 달러 가까이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숫자는 우리도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단위로 약 한 1조 달러 그리고 약 3년 동안에 3조 달러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린 거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 3분의 2, 5분의 3이죠. 그 정도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또 줄이는 기간은 5년, 그러니까 5년 기간 중에서 2년을 늘리고 3년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긴 기간에 훨씬 적게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적 축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미 연준도 그러길 바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결국은 금리는 한 단계 레벨업하면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2.5%에서 3%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을 짓는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나리오로서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이 금리 인상, 양적 축소 이런 부분들의 걱정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변동성 장세 3에서 6개월 정도가 끝나고 나면 실적 장세가 시작되고 이미 전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2024년 상반기가 될 때까지는 실적 장세로서 이때 저점 대비해서 50에서 70%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언젠가 2024년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그 구간 동안에는 뭐 한 35% 정도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적어도 2.5% 미 연준 금리가 도달을 했을 때 시기가 돼야지만 고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리가 2.5%에서 3% 도달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려 하시는 게 체력적인 면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분들께 지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결국 이제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 침체가 오기 전부터 하락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500명이 넘는 525명이네요. 일단 물어봤답니다. 서베이를 했대요. 블룸버그에서. 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도대체 언제 일어날 거냐 물어보니까 결과론 값으로는 2023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예, 그리고 2024년이 20.8%, 2025년이 16%입니다. 저는 약간 여기 소수에 있어요. 예, 한 25% 이쪽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25년이나 그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거 1994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이 닷컴 버블 시기의 어떤 변화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미 연준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1994년을 얘기합니다. 자, 1994년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장단기 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갔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이 역전이 됐었었죠. 여기 나오는 것은 98년도였는데 보시면 33개월 뒤에 결국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10년 마이너스 2년이 역전이 되고 나서 21개월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물론 당연히 이때와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때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려면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돼요. 대출이 늘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권, 미국의 은행권에서는 보통 10년 마이너스 2년의 장단기 차를 보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 과거 1994년에서 2000년 사이클이 있었던 시기 이때 이 분홍색 사이죠. 보시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됐었고 결국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장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 보시면 2.02%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때보다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 증가율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대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기능을 말을 하는데 그 총 여신의 규모가 지금 16.8조 달러 정도 되는데 9.18% 작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나올 때는 경기 침체가 나오기 어렵고요. 그러면 굉장히 피오한 대출만 본다. 대출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엄청난 마이너스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6%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예대율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여러 번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 붕괴 시기 그리고 이 산업재 버블 붕괴 시기 다 보시면 숫자가 100%대입니다. 지금 바닥이 59.2%였고요. 이렇게 살짝 돌아서기 시작했죠.
자, 이 상승 속도가 좀 빠릅니다. 1.3%포인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예금 증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대출 증가율이 높으면서 경기가 침체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또 총여신 나누기 총예금 비율로 놓고 보더라도 과거와 비교했었을 때 지금 92.6%로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낮은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서 대출 증가율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시기가 뭐 2년 뒤가 아니고요. 5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지금 벌써 단정하면서 경기 침체가 곧 일어날 것이니까 팔자 이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과거 선례로 또 예를 들어주셨는데 또 본부장님께서는 1994년 요 사이클을 또 과거 선례로 자주 예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1994년부터 2000년 요때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향후 그때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향후 고점이 얼마나 좀 집계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미 연준의 이 총재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다 94년을 보래요. 94년도에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우선 테이블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94년도에. 거의 0%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네. 0.09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금리를 미 연준이 3%에서 6%로서 94년도부터 95년까지 상당히 빠르게 올렸어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게 역전이 되지 않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안정을 찾았죠. 자,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을 하면서 좀 긴 기간의 어떤 경기가 좋은 시기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자, 그때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이때 94년보다는 이때 98년 6월 이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0.15%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좋은 구간이 미 연준 인사가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4년, 5년 더 가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2년, 3년 정도 더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마이너스 2년의 국채 금리 차이를 보시면은 역시 정확하게 마이너스 0.05% 하락을 했고 지금 반등해서 거의 한 0.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과거의 이제 히스토리와 역사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S&P 500으로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포인트들을 보면서 보시면 계속 상승을 했어요. 중간에 조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과 동일한 수준의 가정치를 집어넣는다면 결국은 요때죠. 이때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냐면 S&P 500이 3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나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S&P가 아니라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119%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물론 이때가 지금 닷컴 버블이 났었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성장 산업들이 성장이 끝났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반도체겠죠. 상당히 많은 반도체 수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와 보시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됐던 시기가 여기입니다. 그때 이후에 조금의 하락은 있었지만 그때가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하는 모습을 거의 1년 반 동안 보여줍니다. 650%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를 기준으로서 이 상대 성장 산업이라고 저희는 뽑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지금 일어나는 구간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것이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 있는 것이지 고점에 도달하고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속도를 좀 빨리 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변동성을 적극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 바로 미국 증시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게 좀 집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고요. 네.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은 S&P 500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했었을 때 마이너스 6%, 나스닥은 마이너스 2.4% 정도 되고요. 최고의 시나리오를 반영했을 때는 17%, 31% 나옵니다. 즉 그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방 경직성이 생겼고 그리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적으로는 지금 미 증시 상승 여력 어떻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자 수급 쪽이 금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미국의 자본 조달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1, 4분기가. 또 지금 결국 어느 정도 유동성 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87%, 최저 32%가 나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7%, S&P 500은 25% 정도. 이거는 M2를 가지고 비교해 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좀 힘든 시장, 힘든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든 시장을 겪었는데 국가별 증시 매력도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심하고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이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더 빨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진국부터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평균 상승 여력이 한 15%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상하로 있는 1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 그리고 러셀 2000 미국이 가장 좋게 보이고요. 그 이외에 독일 닥스, 유로스닥스 특히 보시면 니케이가 갑자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높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5% 정도로 보여지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는데 18%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대만, 심천, 중국, 그리고 남아공, 원자재 쪽이 강하다 보니까 크게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상해 종합지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는요. 선진국을 70%, 신흥국을 30% 전략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 랩을 운용할 때 성장주는 70%, 가치주는 30% 비중을 또 강조를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상황에서 이번 주 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가 관련주나 원자재 관련주 종목은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 현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주 중에서의 매력도가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는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잔존가치 모델로서 성장 가치가 있는 또는 아니면 전체적인 모든 업종들을 다 들여다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업종들이 여전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에요. 뭐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5G, 풍력, ESG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주 비중을 적게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주들이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이쪽에 투자를 할 때는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그 안에서 원자재 관련주는 10%, 전체의 10%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캄스톡 리소스스, 글렌코어, 대번에너지, 마라톤 오일, 리오틴토, 코노코필립스 이런 쪽 전반적인 반도체는 아니고 원자재이죠. 그러니까 네. 원자재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쪽 부분을 비중을 한 10%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